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마일리지의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법적인 인식 차이 등등을 알아보면서 도대체 이 마일리지 논란이 왜 생기는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마일리지 개편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데, 변비행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마일리지 논쟁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정말 100% 잘못했다, 대한항공 말이 다 맞다,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마일리지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코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3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나는 1번이 맞는 것 같아, 2번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일종의 보상이다. 2번,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보너스다. 자, 3번, 내가 굳이 이 항공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다. 몇 번? 그렇죠. 정확해. 뭔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비슷하잖아, 말이. 1번, 2번은 항공사의 논리고 3번이 소비자의 논리예요. 헷갈려. 당연히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같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마일리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항공사 소비자가 갖는 마일리지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자, 마일리지의 기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일리지는 1979년에 개념이 나왔어요. 항공업계에서. 1979년에 텍사스 항공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81년에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대한항공은 곧바로 3년 뒤에 이 훌륭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1984년에 한국에는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도입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거는 마케팅 차원이었어요. 마케팅.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과거의 미국은 그 항공 산업이 굉장히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막 관리 감독이 철저하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자유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들이 난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마일리지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쉽게 말해서 스탬프야, 스탬프, 쿠폰. 그래서 일종의 스탬프 제도에서 그냥 보너스 차원에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항공사 좀 많이 타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이 보너스다, 덤이야, 그냥 주는 거야, 무상으로. 이런 개념으로 항공업계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시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 언론이나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들은 마일리지 좌석을 마일리지 좌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항공사들은 굳이 보너스 좌석이라고 표현을 해. 거기서부터 벌써 어감이 소비자들과 항공사들이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번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피해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마일리지를 쌓아왔는데 이 마일리지에 대한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장거리 노선이에요. 원래 대한항공은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구분했어. 동남아는 얼마, 뭐 미주는 얼마, 유럽은 얼마, 이런 식으로 차감을 하다가 거리 개념으로 마일리지 이제 컨셉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주 같은 이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차감률이 더 높아졌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뭐야? 나는 6만 마일만 모으면 된다고 해서 모았는데 갑자기 7만 마일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내 마일리지 가치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아,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 그래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열받았는데, 이거를 과거에 싸우는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시켜준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결정적으로 소급 적용,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항공사가 자기네들의 정책을 소급하는 것이 과연 문제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좀 따지기 시작해봐야 돼. 그건 당연히 이제 기업의 권리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변뱅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3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건명이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 안내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의안. 자, 짧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2003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보너스 마일리지 이거 제공 기준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소급 계획을 발표를 해요. 소급 적용할 계획을 딱 밝히니까 소비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공정위다가 민원을 대규모로 넣어.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이거 약관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이렇게 심사에 딱 들어간 사건인데, 공정위 이제 의결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종의 판결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의결서에 보면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을 해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놓습니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이제 이때 당시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마일리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 회원의 신뢰와 기회 손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일리지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돼. 충분히 소비자랑 상의하고 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적립할 당시에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운 거는 그 순간에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데 니들이 이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라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항공사가 고객과 약속한 내용을 이유 없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마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위가 마일리지를 고객들의 재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판결들이 줄지어서 나오는데, 2007년에 또 재미난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산권으로 또 인정을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바로 마일리지 상속에 관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2007년에 어떤 부인이 소송을 제기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12만 마일의 마일리지를 남겨놨었네. 근데 이거 나한테도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아? 그랬더니 대한항공이 싫은데요?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법원을 갑니다. 근데 법원이 이걸 인정해줘. 그 부인의 편을 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종의 재산권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면서 일신 전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일신, 하나의 사람에게 전속된다. 마일리지가 한 명의 사람에게 전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 왜냐하면 그건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쉽게 말해서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1인에게만 권리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상속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2010년에 비슷한 또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제 이번에는 부인과 아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18만 마일리지를 남겨놨어요. 이거를 부인과 아들에게 좀 상속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재산권을 인정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의 이제 좀 변형이 가해지는 게, 마일리지를 상속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일리지의 새로운 법적인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일리지를 부채로 잡혀요. 마일리지는 회계상 항공사의 부채야.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공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해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어떻게든 털어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상속을 했어. 상속을 인정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남편이 상속 마일리지가 18만 마일리지가 있다는 거 알면 다행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가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가.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부채가 영원히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속을 근데 해주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 부채를 털라고 할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채를 털려면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겠죠. 이 다양한 정책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지. 법원에서는 이 상속은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이제 포인트를 잡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항공사가 주장하는 보너스 덤이라는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한, 소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봐서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이 재산상의 가치가 일방적인 항공사의 조건 변경 때문에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은 계약이야, 계약. 자, 지금부터는 제가 대한항공 좀 편을 들게요. 이 내용이 불편하다면 여기서부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다시 200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이 중요한 이유가
소급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의결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약관 변경을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관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변경할 수 있다. 그 당시 때 이래갖고 공정에서는 야 니네 보니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게 너무나도 너네한테만 유리해. 그래서 이유 없이 변경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대한항공이 그 뒤부터는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바꿔놔요. 그래서 지금 약관을 보면 항공시장의 변화, 뭐 국제적 제휴의 확대, 뭐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 등등등등의 이유로 변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항공사들이 많이 바꿔놨어. 사실은 대한항공이 이제 글로벌 항공사로 커가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랑 조인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인트 벤처도 하고 있고 코드쉐어도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에다가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일리지 변경이 불가피한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장거리 노선에 대한 마일리지 차감은 많아졌는데 단거리 노선은 대부분 이제 줄었어요. 공제되는 그 정도가 줄었단 말이야. 이거는 소비자 편익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 편익의 밸런스가 없지 않아 맞아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거리만 가고 싶어 하지. 나 같아도 장거리만 가고 싶어 하지. 마일리지 타고 비싸니까. 미주 노선에 가서 마일리지를 쓰는 비율이 5%가 안 돼. 미주 노선만 치면 5%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90%는 나름대로 마일리지를 어떻게 보면 이득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편익을 종합시켜 보면 소비자들이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때와는 또 다른 게 이변 개편 안에서는 복합결제라는 게 또 늘어나 있습니다. 복합결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적은 금액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2003년에 공정위 판단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비자들이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충분하게 주세요라고 말한 거야. 제도가 바뀔 때 충분하게 소비자들이 이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그랬어요. 대한항공은 유예 기간을 당시에 9개월을 줬습니다. 3개월의 사전 공시를 하고 6개월 있다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는 9개월 너무 짧아. 충분히 줘 시간을. 더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 뒤에 약관을 15개월인가로 변경을 해요. 원래 이 개편안 처음 난 게 2019년이야. 2021년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2년을 미뤄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년 몇 개월을 미루게 돼요. 자, 코로나 기간은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별로 뜨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못 가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긴 맞는데 옛날에 공정위가 주라고 했던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짜증나지. 무슨 말장난이냐. 코로나 때 쓰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03년에 공정위가 민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 좌석이, 보너스 좌석이 너무 부족해요라는 민원도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마일리지 좌석을 대폭 이제 늘린 특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원래는 이제 한 4%에서 5% 정도만 한 편당 마일리지 좌석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이것도 약간 해자스러운 건데 권고는 5%야. 대한항공은 이거보다 더 줬어요. 사실 이때까지. 내가 알기로는 언추 10% 가까이 줬어. 2003년 공정위 판결을 유심히 뜯어보고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대한항공이 소비자 편익을 생각한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이 좀 억울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편안 언제 나왔다고? 2019년 12월에 발표를 해요. 2019년 12월에. 이 2019년 12월에 발표하는데 3,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나온 개편안이 아니거든. 2019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공정위랑 국토부랑 협의해서 했어 이거. 2019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장이랑 국토부 차관이 참석한 제4차 소비자정책추진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같이 협의해갖고 낸 건데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래. 이때 당시에 다 협의한 거잖아. 그때는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다른 편익이 많다며.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지금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아침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긴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좀 합리적인 방안이랄까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2003년에서도 그랬잖아.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라고. 정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줘야 돼요. 이 제도를 그냥 갖고 가되 한 3년, 4년 더 늦춰.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용처를 마련해주고 보너스 마일리지 좌석 뭐
전세기도 띄우고 뭘 하면서 정말 충분하게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고.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그동안에 쌓았던 마일리지, 그러니까 개편안을 시행을 해. 그런데 기존에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옛날 기준을 적용하고 지금부터 적립하는 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구분을 해갖고 약간 나눠서. 이게 약간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8년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을 해요. 2008년 이전에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무한대였거든. 근데 2008년부터는 이거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떻게 했냐면 2008년까지 쌓은 거는 무기한, 지금부터는 5년. 대한항공이 그때 그렇게 했거든, 유연하게. 지금도 약간 그렇게 해도 나는 된다고 봐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 인식에 관한 것만 보면 대한항공 이번 개편이 계약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마일리지는 옛날 제도대로, 새로운 마일리지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고. 그런데 또 항공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보너스 항공권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항공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속성 차원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뭔가 엄청나게 비난의 돌만 던지는 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저도 소비자입니다. 예,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짜증나고 지금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분들이 약간 불편해하실 말들도 많이 했지만 저 변비행은 항공 소비자들을 응원합니다.